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붉게 이렇게 물들었고, 또 이 미 증시 역시 대부분의 종목이 좀 빨갛게 물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 증시의 하락은 장 초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밤 12시쯤에 전반적인 이 시장의 브리핑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올렸었는데, 이때만 해도 보시면 이 미 증시가 이 구글을 제외한 이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초록색에 장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밤 12시 이쯤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이 미 증시가 오늘 밤에도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이 정도쯤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만약 이 미 증시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커진다면 코인 시장은 더 피를 토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미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더 피를 토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졌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걸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기업 실적 연중 긴축 우려에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원인을 이 기업 실적과 연준의 긴축 우려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제 어떤 기업이 실적이 나왔길래 그러냐? 근데 또 막상 보면 이 월트 디즈니하고 펩시콜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근데 월트 디즈니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펩시콜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펩시코인데, 이 펩시코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66%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 70%가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 기업의 실적이 이 하락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제 이 하락은 연준의 이 긴축 우려에 따른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역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파월은 뭐 지난 FOMC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생각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매파적으로 말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것을 매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황소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은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된 상승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때가 돼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을 이유로 삼는 게 더 수긍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크라켄 사태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22,000달러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크라켄 사태가 뭐냐면, 이 SEC가 이 크라켄을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를 적용을 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크라켄 거래소는 여기 지금 보면 3천만 원 벌금이라고 나오는데,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달러 해서 원화로 하면 거의 한 380억 원 정도 벌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크라켄 사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솔직히 뭐 FTX 사태처럼 그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좀 오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SEC의 규제의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SEC라는 악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가격인 것이지, 시간이 지나서 결국 관할권이 정해지고 또 제도화가 되면 더 이상 이 가격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현재 21,700달러 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RSI도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매수하기가 꺼려지고 이제 스물스물 두려움과 공포가 올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 올해는 모아가야 할 시기예요. 제가 이틀 전에도 요것을 보여드리면서 결국에 이 지금의 위치가 대전에 있더라도
이때처럼 의정부를 갔다가 서울로 갈지 아니면 이때처럼 대전에서 부산으로 더 내려갔다가 서울로 갈지 어떻게 이 서울로 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서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서울이 아니라 더 높은 이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이 축적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하방을 바라보는 다른 분석가도 마찬가지로 지금을 축적의 시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 마스터 캐노비를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캐노비가 이 비트코인 이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캐노비가 이 비트코인이 예상대로 11월에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목표인 마이너스 82%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더 이 하방인 숏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캐노비가 이걸 또 보시면 어젯밤에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축적의 기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아직 이 불장은 아니다 라고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여줬는데 이것도 여느 분석과 비슷하게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베어마켓이 있었고 그 다음 축적의 기간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불마켓이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 베어마켓을 지나서 현재는 축적의 기간에 있고 그 후에 불마켓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차트를 또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오늘 새벽에 트윗을 올렸는데 내가 말했듯이 나는 일부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트윗을 하나 더 올렸는데 현재 우리가 이 분노와 이 우울 단계의 이 사이에 있다면 다음 강세장을 위한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요것도 같이 올렸는데 요 시장 사이클의 심리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보여주면서 진짜 요거와 비교해보면 정말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분노의 시점을 지금 여기라고 보고 이 디프레션의 구간을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지금 요 기간은 축적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이 캐노비가 이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라는 이 하락의 관점을 폐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캐노비는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기를 축적의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건 역시 당연히 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좀 보여드리면 이 로잉드님께서 오랜만에 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과거대로 무조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전 재산 바치겠는데 늘 지나고 난 다음 알게 된다는 게 함정이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정말 과거대로 간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당연히 올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달렸는데 근데 이렇게 돈 벌기 쉬우면 개나 소나 투자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요? 영원 수렴도 경각심 가져야 할 듯 하면서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도 과거대로 가기만 한다면 당연히 이 돈 벌기 쉬운 것이고 그러면 개나 소나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진짜 과거대로 갈지 안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이렇게 개나 소나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나 부자가 될 수도 없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여드리면 이 얼마 전에 이 셀 하면서 팔아라 하고 트윗을 남겼다가 장이 오르니까 이 빤스런을 했던 마이클 버리가 다시 트윗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남겼냐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처럼 이 과거대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면 대중은 더욱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트윗을 보고 이 캔피셔가 떠올랐습니다. 뭐 이 캔피셔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이 자신의 이름을 딴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캔피셔가 쓴 책 중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시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생각하라. 시장은 예외 없이 반복되고 투자자는 잊는다. 경제와 시간에 관한 우리의 기억은 끔찍할 정도로 형편이 없다. 주식시장은 절대 잊지 않지만 투자자는 무조건 잊는다. 이 때문에 터무니없는 실수를 반복하며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실수와 손실마저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며 탐욕과 공포에 휩쓸린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며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은 하락장뿐만 아니라 강세장일 때도 사용이 가능한 말이에요. 이런 강세장일 때는 한 이쯤 시기에서 버블의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도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계속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대중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서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하락장에는 또다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피셔도 여기서처럼 또다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탐욕과 공포에 휩쓸린다라고 이런 말을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하락장인 시점에 이렇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는 이것을 보고 이 캔피셔의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결국에 그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